대전, 세종,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시사 라디오 5시엔 대세남. 안녕하십니까, 김현선입니다. 이해 충돌 방지는 말 그대로 자신의 공적 지위를 이용해서 사적 이득을 취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이 공직자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윤리적 책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서 강조할 필요조차 없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박덕흠 의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수천억의 이득을 취했다라는 의혹으로 지금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 있는 건 국회의원뿐만이 아니겠죠. 제밥의 크기는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지방의회 의원들도 마찬가지인 듯 싶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만 농업창고 불법 전용 또 도로 포장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세종시 의회 의원의 행태가 말 그대로 점입가경입니다. 이 지방의회 의원은 5억짜리 토지를 부인명으로 사들여서 5년 만에 4배 이상의 수익을 올렸고, 또 자신의 농업용 창고를 불법으로 용도 변경 사용하고 창고 앞을 지나는 도로를 개설하는 특혜를 받았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지요. 여기에다 자신 건물 옥상에는 건축 허가 없이 불법으로 증축해서 무려 10년 동안 사용해오고 있다라는 것도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옥상에 작은 구조물만 설치해도 바로 시정명령 통지서가 나오는데 10년 동안 옥상 전체를 덮는 사실상의 하나의 층을 만들어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 세종시 의원은 현재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고, 이번에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엄격한 윤리적, 도덕적 책무가 있다라는 얘기, 글쎄요, 도덕 교과서에나 존재하는 듯합니다. 입신양면, 출세, 사적 이익 추구가 우리 정치인들의 정치 이유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여전히 후진적인 우리 정치의 모습이 씁쓸할 뿐입니다. 한평론가는 선비는 오얏나무 밑에서 갓근도 고쳐매지 말라 했는데, 오늘날의 일부 탐욕스러운 우리 정치인들은 아예 통째로 오얏나무를 말아먹고 있다, 이렇게 개탄했습니다. 9월 25일 금요일 5시엔 대세남 시작합니다. 다섯 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갑니다. 계절의 변화, 삶의 현장,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소리로 만납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소리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 페이스북과 유튜브, 카카오톡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참여하세요. 5시엔 대세남 금요일 순서입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진호 PD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정진호입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하죠? 네, 키워드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키워드 아파트 도가니로 정해봤습니다. 그 한 달 아파트 관리비가 1,297만 2,860원이 나왔다는 좀 믿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1,200여만 원이요? 네네. 한 개인이요? 네, 그렇습니다. 대전 동구 가양동의 그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시민 한 분이 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와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이 청원 글 제목이 서민 아파트 관리비 1,200만 원 부과하며 장기수선 충당금 통장을 경찰서에 맡겨놨다는 이곳은 아파트 버전 도가니다. 이렇게 이렇습니다. 그 도가니는 이제 영화의 도가니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전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아파트 관리비가 나올 수 있는지 이유가 파악이 됐습니까? 네, 그 청원 내용 보면요, 이 주민에게 올 1월에는요 관리비가 72,970원이 부과됐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2월부터 이 관리비 폭탄이 쏟아졌다고 하는데요. 그 2월에 부과된 관리비는 무려 100배 이상인 814만 원이 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관리비가 급등한 이유는 이 고지서에 관리비 미납액으로 806만 원가량이 좀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3월에도 813만 원 정도, 그리고 4월에는 이 미납 관리비의 연체료 483만 원까지 합쳐가지고 1,297만 9,420원이 청구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5월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1,297만 2,860원이 청구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관리비가 한 7만여 원 정도면 이건 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100배 이상 오른 814만 원. 이게 이제 미납액이라는 이유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언뜻 산술적으로 생각해도 미납액이 한 뭐 10년 동안 이 관리비를 미납을 했다라는 얘기인가요? 네, 이게 100개월, 그러니까 8년 넘게 관리비를 내지 않았다, 뭐 이렇게 산술적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예, 예. 그런데 보통 이제 관리비가 3개월만 연체하면은 뭐 수도나 전기 이런 것들에 대한 서비스가 좀 중단되지 않습니까? 예. 이에 대해서 그 청원을 올린 그 주민은요. 현재 아파트 관리를 맡고 있는 업체가 들어온 지난 2018년 3월 이후부터는 관리비를 모두 납부했고 또 영수증도 다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업체에게 이렇게 많은 금액을 청구한 근거를 좀 제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그 관리업체로부터 답을 듣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글쎄요, 이렇게 청구를 했으면 그 이유가 있을 텐데 왜 그걸 공개를 안 할까요? 사실 이 관리업체가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일부 주민들로 구성된 그 운영위원회에서 이 아파트 관리를 직접 해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그 운영위원회에서 간이 영수증에 그 사람이 손으로 써가지고 고지서를 발급해줬다고 하는데요. 예. 근데 지난 2017년 그 약 1년 동안 운영위원회에서 관리비 납부 고지서를 발행을 해주지 않았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만 납부 영수증이 없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1년 관리비만 해도 이 7, 80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이니까 이 800만 원이 넘는 미납 관리비는 좀 분명 지나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지나친 정도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 뭐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파트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까? 네, 원래 그 공동주택관리법상 그 300세대 이상이나 그 150세대 이상의 승강기가 설치된 곳 아니면은 그 중앙 집중식 난방을 하는 공동주택은 반드시 그 행정기관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되는데요. 하지만 이 아파트는 110세대의 그 소규모 아파트여서 의무 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관리업체가 바뀐 이후에 이 아파트 관리 상태에 문제가 많다고 느낀 주민 일부가 그 대전 동구에 감사를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건과는 별개입니다. 그 관리 건하고는. 그래서 작년 9월 대전 동구에서는 이 아파트를 상대로 감사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 결과 그 수천만 원의 공사를 했다고 하면서 이 관리업체가 계약서나 세금 계산서 같은 증빙 자료 제대로 갖춰놓고 있지 않은 점 등 그 총 13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돼서 이 관리업체에게 대전 동구에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 이후에 그 이 관리업체에서는 이 문제를 지적한 주민들에게 이렇게 폭탄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청원을 올린 시민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관리 업체는 어떤 입장을 좀 내놓고 있습니까? 네, 이 업체의 그 부대표는요. 이분들이 이제 관리비를 5년 정도 안 낸 거 맞고 또 나중에 미납 관리비가 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청구한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은 그 아파트가 의무 관리 대상으로 전환이 되면은 그 미납 관리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제 이거를 이제 의무 전환으로 하자 이렇게 하는 거를 고의로 좀 방해하고 있다. 뭐 이런 주장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관리비 폭탄을 맞았다고 주장하는 주민은 본인 영수증 다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반면 관리업체에서는 미납 사실을 확인했다고 하고요. 그 경찰서에 자료도 제출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 그런데 하필이면은 미납 사실이 그동안 쭉 안 알려져 있다가 감사를 받아서 이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후에 이제 발견이 된 거고요. 사법기관에서 진실을 꼭 밝혀내서 그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거 나중에 경찰에서 어떤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전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진우 PD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뉴 새롭습니다. 뉴스 새로운 뉴스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새로운 뉴스로 지역을 연결합니다. 친절한 시사 5시엔 대세남. 네, 정치, 사회, 문화 등 우리 사회 전반의 핫한 이슈들을 두루두루 짚어보고 또 다양한 시각에서 의견을 나눠보는 대세남 금요일 순서 공감 토크 시사두루치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삶에 정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죠. 그중에서
가장 크게 직면한 변화는 교육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통적 교육의 방식의 필수적인 교실이라는 공간에서 벗어나서 뜻하지 않게 온라인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학부모들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 방역 다음으로 교육에 총력전이 필요하다라는 이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와 교육을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세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카이스트 과학경제교육원 이성혜 교수, 그리고 전교조 대전지부 신정섭 대변인, 세종참교육학부모회 청소년노동인권연구회 박현숙 특별위원장입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분과 교육을 주제로 해서 두루두루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의 많은 분야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 이렇게 지금 나뉠 것 같아요. 교육도 역시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이 수백 년 동안 이어왔던 교육의 환경이 코로나 이후로 정말 많은 변화들이 지금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준비된 변화라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변화이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도 혼란을 좀 겪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현재의 학교의 이 교육 환경의 이런 변화들의 모습을 세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 말씀을 먼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혜 교수님부터 좀 말씀을 드릴까요? 지난 2월 코로나가 처음 시작된 이후 이제 3월부터 갑자기 비대면 교육이라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처음에는 시스템 문제들로 혼란스러웠죠. 그래서 시스템을 증축을 했지만 네트워크가 불안하고 오류가 나고 이런 문제들로 혼란스러웠다가 시스템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나니 이제 콘텐츠의 질이 문제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콘텐츠 질이 낮다, 수업이 안 된다, 효과가 없다. 그러더니 이제 학기 말이 되니까 또 평가 이슈가 다시 진행이 됐죠, 그죠?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학생들이 치팅을 한다,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어 왔고 또 막 언론과 미디어에 엄청난 비판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2학기가 시작된 시점에서 보면 그래도 1학기보다는 차분하게 대응을 해가고 있는 것 같고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1학기 때만 해도 곧 끝나겠지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장기화될 거라고 모두들 예상을 하고 대응을 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방향과 정책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코로나 이전의 교육으로는 돌아가기 어려울 거다라고 모두가 전망을 하고 있고요. 아마 비대면 교육과 대면 교육을 병행하는 교육 시스템으로 빠르게 바뀔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느끼시는 이 교육 환경의 변화도 상당히 좀 당혹스럽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신정섭 대변인? 저는 지금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인데요. 저는 원격 교육을 한 달 남짓밖에 하지 않았고 이제 5월 20일부터는 전면 등교를 고3에 한해서는 그렇게 그렇죠. 저는 이제 고3이다 보니까 그래도 어쨌든 원격 교육 경험을 했고 또 1, 2학년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원격 교육이 자리를 잡는데도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지금 선생님들의 고민은 이거예요. 이 교육의 본질, 학교 교육의 기능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어요. 예를 들면 교육 격차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것 말고도 아이들의 어떤 정서 발달, 그러니까 발달 단계에 맞는 놀이, 학습,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데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사실상 지금 비대면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여건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교사로서 분명히 이 코로나19는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 지속될 텐데 과연 원격 학습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저희는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일부 보조 역할을 할 수는 있겠지만 계속 이대로 학교 문을 3분의 1만 열었다가 3분의 2 열었다가 또 완전히 닫았다가 이런 게 지금 되풀이되고 있잖아요. 그 확진자 수에 따라서. 이렇게 지속되는 건 문제가 있다. 어떤 형태로든 근본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을 좀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이제 단순히 지식의 전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 또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식 습득 그 이상의 뭔가를 좀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지금 현재의 이 비대면 교육이 교육의 본질을 따라갈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을 좀 계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학부모의 입장으로서도 지금 상황을 상당히 좀 혼란스러워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급격히 변화되는 거는 뭐 학교 선생님이나 우리 부모들도 대처하기가 힘든 모습이었는데, 예. 근데 지금의 교육부에서 하는 거 보면 오직 수능, 입시 그런 쪽으로만 평가만 존재하고 있는 느낌이랄까? 음흠. 그래서 교육의 계획은 부재하고 또 아이들도 학교란 무엇인가, 과연 학교가 필요한가 회의마저 들 정도로 아이들이 이제 학교 다니기 싫다, 이럴 거면 뭐하러 학교 다니냐, 그런 실정이 많거든요.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게 맞벌이 가정 돌봄 문제잖아요. 저희 이제 그 부분이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특히 아이들이 유치원생 혹은 저학년인 경우는 심적으로도 큰 부담이 있고, 그리고 아이들 학습 능력이나 태도를 떠나서 안전 문제, 먹는 문제, 그렇죠.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 그런 것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돌봄의 문제도 있고요. 예, 돌봄의 문제. 예. 네.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코로나 시대에 교육의 모든 주체들이 지금 다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준비된 변화가 아니잖아요. 갑작스럽게 그렇죠. 찾아온 네. 비자발적 변화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제 뭐 디지털 시대, 그리고 세계적으로 IT 강국으로 이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막상 이렇게 닥치니까 여러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글쎄 이게 시스템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교육의 본질의 가치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상황적 변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는 문제인지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교수님? 일단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실은 계속해서 미래 교육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다든지 교수 학습 방법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을 장기적 관점에서 준비를 하고 학교 현장이 서서히 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모두가 예상치 못하게 현실의 문제가 돼버렸죠. 이제 거기에서 오는 과도기적인 상황이 것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예. 결국 이제 저희 인프라 같은 얘기를 하셨지만, 결국은 우리가 IT 강국이고 뭐 컴퓨터 보급률도 높고 하지만 지금까지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를 쓰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팽배해 있었죠. 예를 들면 학부모님들,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어떻게든 애들을 디지털 기기들 못 쓰게 하는 거에 관심이 있었단 말이죠. 예, 어떻게 하면 휴대폰에서 좀 그렇죠. 떨어뜨려놓나. 네, 맞아요. 이제 그 문제를 저희가 전환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런 기기들을 가지고 학습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할 것인가, 그 문제에 더 이제 중점을 둬야 되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로 이 긍정적으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서 뭐 긍정적인 경험들, 교수 학습의 경험들을 하고, 그러면서 디지털 리터러시도 높아지고 이런 문화가 점차 확산이 돼야 되는데, 이제 이 모든 변화가 급격하게 오면서 생긴 혼란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보다 지금의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를 다루는데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디지털 환경에도 적응력이 빠르고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학습적인 측면에서 아이들이 잘 변화에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은 좀 회의적으로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럴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인터넷 중독이나 이런 문제들, 부가적인 문제들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 그다음에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서 학습을 하거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거나 하는 변화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막거나 부정적으로 보거나 할 수 있는 현상은 아니라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이런 움직임은 코로나 이전에도 계속해서 진행이 돼 왔었어요. 이런 뭐 에듀테크 뭐 그렇죠. 이런 네. 근데 그런 있었죠. 이제 에듀테크가 갑자기 교육에 들어오면서 좀 혼란이 있지만, 결국에는 에듀테크와 교수 학습 대면 교육이 동시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고, 학생들도 그런 과정에서 이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법, 디지털 리터러시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점점 중요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이고 약간 좀 다른 얘기도 좀 드리고 싶은데, 예. 사실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과연 강국인가, 실질적으로는 아이들이 정보를 이렇게 소비하는 데 있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일지 모르겠지만 실제 디지털 관련 어떤 정보를 생산하거나 정말로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미디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도 그동안 거의 없었고,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방법적인 측면에서 아이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무차별적으로 소비하는 데 좀 많이 초점이 지금 가 뭐 있었던 것 같아요. 게임이나 개인의 SNS 이런 쪽으로 좀 예, 많이 맞습니다. 활용이 되고 있는. 그래서 뭐 게임이나 SNS도 그렇고 뭐 넷플릭스 같은 그런 뭐 드라마 이런 소비에 너무 많이 초점이 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인 그런 정보 활용 능력은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게 제가 현장에서 좀 많이 느끼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지금 EBS를 통해서 이제 온라인 강의를 아이들이 많이 듣고 인강을 예. 듣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그냥 버튼만 누르면 누구나 그냥 들을 수 있는 건데 그걸 자기 학습으로 만들어내려면 또 이제 더 많은 검색과 정보 활용이 필요한데 거기까지 나아가는 아이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온라인 교육을 계기로 해서 아까 교수님이 정말 정확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 디지털 매체를 건전하게 그리고 긍정적인 어떤 경험으로 바꿔낼 것인가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도 저는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아이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어떻게 학습 동기를 좀 유발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거든요. 예, 언제든지 뭐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은 다 갖춰져 있지만 배우고자 하는 그런 지식에 대한 호기심이 없으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는 사실 자기가 이제 동기가 스스로 생겨나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것처럼 이 매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우리 학생들이 그런 훈련을 받을 기회가 없었죠.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계속 쓰지 말라 하고 집에서도 못 쓰게 하고 하는데 예, 그런 예.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수업에서든 가정에서든 자연스럽게 학습 도구로 활용하는 경험들을 계속 쌓아 나가면서 이제 그런 역량들이 길러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아이가 휴대폰으로 인강을 듣고 있어도 왠지 좀 부모님들 불안해하시죠. 과연 듣고 있을까? 그러니까요. 네. 예. 이거 혹시 뭐 안 볼 때는 다른 거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박현수 위원장님은 학부모로서 그런 걱정도 많으시죠? 지금 현 시점은 수업하기 전에 또 게임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온라인 강의는 강의대로 그 시간에 맞춰서 틀어놓고 한쪽에서는 게임을 하고 갈수록 공부 잘 하는 아이들은 알아서 챙겨가지만 그 아이들마저도 조금씩 게임이나 유튜브 같은 거에 더 빠지기 쉽지 공부를 계속 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잘하고 있는 아이들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 예. 근데 안 하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안 하던 애들이 집에 와서 하겠습니까? 그나마 학교에서 하던 애들을 갖다가 선생님이 안 따라가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툭툭 쳐주면서 예. 그렇게 갔던 부분인데 온라인 수업을 하니까 더욱더 동기부여도 뭐 또 아무것도 안 된다는 직접적인 거예요. 지도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네네. 누가 예. 이제 관리를 안 해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이가 공부에 대한 뭐 의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 좀 이게 대면 수업이 빨리 부활했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격 수업의 콘텐츠의 질 뭐 이런 부분에 네네. 대해서 이제 비판 여론이 높아지니까 예. 얼마 전에 이제 교육부가 이제 뭐 미봉책이라고 보긴 하지만 내놓은 안이 이제 조례 종례를 이렇게 줌이나 이런 쌍방향 통신으로 예. 아이들 얼굴 확인해라. 예. 그리고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쌍방향으로 줌으로. 해라. 음. 이제 그런 식의 어떤 대안을 내놨지만 좀 언발의 오줌누기예요. 왜냐하면 사실 담임 교사 입장에서는 사실 이 줌이나 뭐 리모트 미팅 같은 그런 쌍방향 플랫폼을 사용한다고 해도 그냥 콘텐츠만 올려놓는 것보다는 낫지만 왜냐하면 아이의 얼굴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예. 얘가 자고 있는지 지금 깨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있지만 아이가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면 지금 학부모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줌 구동해놓고 딴짓을 해도 네. 확인할 수가 없고요. 피드백을 네네. 줄 수가 없어요. 근데 네. 대면 수업에서는 같이 한번 이거 한번 읽어보자 이렇게 좀 옆에서 동기부여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특히 이제 중간층 아이들 중에는 예. 선생님이 옆에서 많이 안내해주고 이렇게 지도를 하면 따라와 줄 수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유초등은 더 심하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불가능하잖아요. 네. 원격 학습으로는. 저는 대면 학습을 확대하는 그런 방안을 교육부가 전면적으로 지금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고 봐요. 예.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렇죠. 예. 어떻습니까, 교수님? 뭐 학교 현장에서는 역시 전통적인 교육 방식, 그러니까 직접적인 상호 관계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는데
온라인상에서 하다 보니 이게 지금 뭐 일방향이냐 쌍방향이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아무리 쌍방향은 또 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저 선생님의 말씀이신데요. 저는 이제 선생님 나와 계시니까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학부모님도 계시고. 그럼 교실 수업은 효과적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정말 좋은 질문이신데요. 물론 뭐 외국어 학습이나 일부 영역 같은 경우는 사이버 강의나 온라인 학습이 뭐 효율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간도 좀 절약할 수 있고 물리적인 어떤 한계를 좀 극복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발달 단계에 맞는 전인 교육을 우리가 추구한다라고 하면 직접 대면해서 쌍방향으로 서로 의사소통하고 토론하고 협력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없으면 과연 교육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다들 물음표를 갖고 계신 거잖아요. 제가 네. 이제 교실 수업은 효과적인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사실 교사에 따라 다르죠. 그죠? 그렇죠. 네. 저는 이제 결국 온라인 수업도 뭐 전반적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는 지금 다 처음 경험해보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보고 결국에는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지금 1학기 온라인 교육이 굉장히 문제였던 이유는 일방적인 강의를 전달했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이제 비대면 강의 관련해서 특강 같은 걸 하면 선생님들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 교실에서 학생들과 하는 활동의 몇 % 정도를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 안 하든 못 하든 간에 다 50% 미만이에요. 그렇게 치면 우리가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교실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을 온라인 수업으로 구현하는 게 불가능하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직접 대면하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교육의 활동들이 온라인 통해서도 다 구현이 된다 이런 말씀. 네, 저는 사실 지금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영재 교육을 되게 오랫동안 해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어떻게 됐냐면 학생들 캠프 활동 같은 것들을 다 비대면으로 전환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뭘 했냐 하면 온라인 토론을 학생들과 뭐 한 1박 2일 정도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서는 뭐 줌만 활용한 게 아니라 유튜브 영상, 줌, 그다음에 학생들이 다양하게 협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도구들을 가지고 활용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오프라인 캠프보다 훨씬 재미있었다, 많은 걸 배웠다, 즐거웠다, 다음에 또 하고 싶다라는 의견들을 냈단 말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엔 그런 수업들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문제지 불가능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양한 테크놀로지들이 뭔가 우리가 교실에서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활동들을 더 확장해주는 이런 역할을 분명히 합니다. 그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거를 지금 잘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거 그것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준비가 안 됐다라는 건 이제 콘텐츠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인식의 전환이 잘 안 이루어진 거죠. 교육이 완전히 후퇴했어요.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지금까지 교실에서는 학습자 중심 교육, 학생 활동 중심 프로젝트 기반의 교육으로 가자고 하고 있었는데 비대면이 되면서 갑자기 다 강의식 교육으로 바뀌어버렸죠. 그리고 학생들한테 콘텐츠 던져주고 네가 알아서 학습하라고 수동적인 모드가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교육을 계속해서 개선하고 있던 와중에 다시 후퇴를 했는데 다시 이거를 온라인을 활용해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상황이 필요한 것이죠. 온라인 시대에 맞는 콘텐츠를 다시 개발을 해내고 그 아이들의 그 학습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콘텐츠 결국 프로그램들을 온라인에서 만들어내야 된다. 뭘 가르칠까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어떤 활동을 시킬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뭐 선생님께 좀 또 이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시대에 어쨌든 지금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런 환경적인 상황에서는 그에 맞는 또 교수법이라든지 프로그램과 역량을 길러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자꾸 전통적인 방식만 고집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이 이제 교수님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일단 제 얘기가 어떤 전통적인 교수법이 뭐 가장 훌륭하고 현재 어떤 온라인 원격 학습이 단점 투성이다 이런 말씀만 드린 건 아니고요. 당연히 온라인 교육도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전통적인 교수학습이 사실 보는 눈에 따라서는 문제가 많죠. 뭐 19세기 교육을 아직도 하고 있다는 얘기들도 많이 하시니까. 근데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1학기 때는 나름 좀 고충이 이해가 됐어. 정말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다 보니까 다들 혼란스럽고
시스템도 제대로 구축도 안 되고 많은 혼란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여름방학을 지나고 2학기란 말이죠. 근데 지금도 변함이 거의 없어요.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면은 2단계, 2.5단계 해서 아이들 학교 많이 못 오게 하고 좀 수그러지면은 또 조금 더 문을 열어서 3분의 2까지 오게 하고 이제 이런 식의 교문을 여닫는 이 수위에만 영향을 주었지 사실상 원격 학습의 어떤 시스템이나 콘텐츠의 질을 고민을 과연 했는가 교육 당국이 거의 없었어요. 그나마 있었던 건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건 이겁니다. 1학기 때는 어떤 형태로든 큰 무리를 빚지 않도록 그냥 원격 학습이 잘 구동되도록만 하는데 급급했어요. 처음에는. 처음 한 4월 달에는. 예. 그러다가 조금씩 이제 교사들도 왜 고민을 안 하겠습니까? 뭐 정보화 기기 이런 스마트 기기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자체 연수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연구를 많이 했죠. 선생님들마다 물론 차이는 있지만 그런데 이게 한계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드린 말씀처럼 그런 한계들이. 그리고 2학기 들어서도 여전히 교육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어떤 지원이나 뭐 연수나 이런 어떤 재난 상황에 걸맞는 이런 시스템이 변화가 없다 보니까 빨리 아이들 얼굴도 보고 싶고 교실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정말 많은데 온라인 가지고는 어려운데 이런 식의 말씀하신 인식 여기에 이제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는 예.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신 거를 교수님이 얘기하는 그런 아이들은 따라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영재원이다 보니까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애들이었던 거고 그 외에 학습 동기가 강하고 학습 능력이 좀 뛰어난 그렇죠. 아이들은. 네. 예. 근데 그러지 않은 애들이 문제거든요, 사실은. 지금 온라인 학습도 뭘 하든지 할 수 있는 애들은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애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대면 수업이 그나마 중위권에 있는 애들을 툭툭 쳐서라도 그 중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실제 아이들이 집에서 뭐 집중하거나 또 이 학습에 대한 동기나 의욕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까? 물론 뭐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서 다 다르긴 달라요. 하겠습니다. 저희 큰애는 예. 전혀 학습하고는 상관없이 자기 관심 분야를 많이 보는 편이고요. 예. 둘째 딸아이는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훌륭히 하고 있고 그 모습을 보면서 큰아들을 보면서 속이 터지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학습이 이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겠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아이들마다 다 다른데 그래서 그 모습이 속이 터져도 부모로서는 저는 이제 그전 교육을 받던 사람이니까 당연히 터지죠. 그래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네네. 많은 분들이.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더 많다. 어떻게 보면 지금 더 중위권에 있었던 아이들마저도 다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애들이 더 많고 그리고 게임 같은 거 유튜브 같은 거는 이거는 그 유혹에서 빠져나오기 힘든 거니까.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성인들도 마찬가지죠. 예. 성인들도 그 신호등이 걸렸을 때요. 다 가만히 있어요. 예. 가야 되는데 초록불이 들어와도 휴대폰 보고 저 있느라고. 뒤에서 누군가가 급한 사람이나 클락션을 울릴 정도로 핸드폰 그 시간에 잠시라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다들 중독 아닌 중독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뒤처져 있는 아이들을 생각해서 그 아이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 방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교수님 역시 뭐 교육 격차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대면 수업, 디지털 교육이 학습 의욕이 강하고 또 학습 능력이 뛰어난 친구들에게는 뭐 별 큰 영향도 주지 않고 또 오히려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더 부정적인 그럼으로써 이 격차가 벌어지는 이런 현상들에 대한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지금 학교의 기능이 무엇이었나 이제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학교는 중위권을 위한 학교였구나. 중위권 학생들의 관리를 위한 학교였구나. 상위권은 코로나든 아니든 그냥 알아서 지금까지 잘하고 있고 중위권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뭐 사교육을 받든 뭐 이런 학생들은 다시 상위권으로 진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거기서 그런 관리가 안 되는 학생들이 하위권으로 가면서 이제 중위권이 실종되는 상황이 왔다는 거죠. 네, 뭐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많은 이제 통계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가 지금까지 이제 중위권 학생들을 관리해 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학교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일단 하나는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온라인의 한계로 중위권 학생들이 관리가 안 되는 거, 학습 동기가 없는 학생들이 관리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것 당연히 맞는 말이죠. 사실 온라인상에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최근 OECD 조사를 보면 학생들의 어떤 스스로 학습을 하는 능력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 대학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는 사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다 뭐다 얘기를 하면서 미래의 아이들은 결국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아이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역량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지식은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AI도 발전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모든 지식을 가르쳐줄 수 없으니 학생들이 필요한 지식들을 스스로 찾아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결국 그런 역량을 학교에서 지금까지 못 키워주고 있었죠. 우리 아이들이 특히 중위권 아이들이 못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교육의 목표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미시적인 거긴 하지만 실시간 뭐 저희가 줌으로 아까 뭐 영재원 아이들이어서 그렇지 않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에는 또 우리 뭐 소외계층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줌에 사실 학생들이 화면에 20명이 이렇게 나와요. 훨씬 더 관찰이 쉽습니다. 애들이 정말 보고 있는지 딴짓을 하는지 뭘 하는지 훨씬 더 관찰이 눈동자 쉬워요. 돌아가는 게 저는 그게 왜 학생들이 그렇게 관찰이 안 되고 모니터링이 안 되고 상호작용이 안 된다고 하는지를 실제로 해보고 나서 그게 아닌데 결국에는 전략이나 방법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아니면 학생 수의 문제이기도 하지 아니죠. 않을까요? 지금 뭐 예를 들면 학생 수가 20명에서 30명 정도면 충분히 한 번에 관찰 가능한 이렇게 컴퓨터 화면에 딱 나오잖아요, 애들. 그러면 정말 별 학생들 다 있어요.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사실 누워서 해도 별 상관은 없죠. 동생이랑 같이 와서 이런 학생들도 있고 한데 굉장히 훨씬 더 재밌게 학생들을 관찰하고 이렇게 인터랙션을 하면서 수업하는 게 저는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뭐 전략, 방법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고 그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합니다. 예.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도 대면 수업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공부가 아닌 그 아이들 돌봄의 기능도 있잖아요. 학부모들이 이제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또 아이들을 또 돌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면 수업이 되는 게 훨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라는 공간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뭐 단순히 이제 지식의 습득뿐만 아니라 뭐 이 사회성이라든지 상호 작용을 통해서 그리고 뭐 또 학교의 또 교육의 목표이긴 합니다만 민주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자질을 배운다든지 이런 측면에 있어서의 온라인 교육의 한계는 그럼 또 어떻게 봐야 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한 숙제로 남을 것 같거든요. 네, 온라인 교육이 모든 학교 기능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은 뭐 특수한 상황이고 뭐 앞으로 온라인 교육이 계속해서 병행해서 갈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면 제 생각은 그렇죠. 온라인으로 할 때 좀 더 효과적인 방법, 기능들이 있어요. 학교의 기능 중에서. 예를 들면 온라인 수업하고 상관없지만 우리가 학교에서 학교 교육을 혁신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거꾸로 수업이라는 걸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랬었죠. 거꾸로 수업은 뭐냐 하면 학교에서 지식을 전달하지 말고 지식을 학습하는 건 집에서 한 다음에 학습한 내용을 학교에 와서는 활동 중심으로 지식을 활용하고 써먹고 하는 것들을 하자는 컨셉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사실 적용이 가능하죠. 예를 들면 학생들이 EBS로 동영상으로 학습을 했으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은 그걸 확인하거나 부족한 학생들을 보충하거나 그걸 기반으로 뭔가 프로젝트 수업을 하거나 하는 방식의 여러 가지 발상의 전환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두 가지 모드로 계속해서 가게 된다면 우리가 그런 식의 뭔가 좀 더 두 가지의 장점들을 결합해서 좋은 교육 모델을 만드는 것, 그 부분을 한 가지 고민해야 될 거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 가지 학생들의 돌봄의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뭐 민주시민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는 없죠. 그런 부분들을 학교 교육에서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온라인 교육에서 못하는 그런 교육의 목표와 역할이 지금 현재 학교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느냐. 어차피 지금 대부분의 학교가 교육의 목표는 대학 입시와 성적 위주 아니냐. 뭐 이런 또 비판의 목소리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교 교육의 목표를 뭐 명문대 진학하는데 둔다면 사실 이 논의 자체가 너무 이제 이상한 방향으로 이제 흘러갈 것 같고요. 사실 우리 교육 자체가 뭐 개혁돼야 할 부분이 많은데 저는 이제 교수님 말씀 중에 이 온라인 교육이 갖고 있는 어떤 장점을 극대화하고 대면 교육의 또 장점을 서로 이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가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된다는 부분에 동의를 해요. 다만
교육부가 지난번에 지금 현재 원격 학습의 뭐 법적인 근거도 지금 이제서야 겨우 마련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교육부가 이 원격 교육을 온라인 교육을 어차피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이지만 이렇게 된 거 교육 계획의 기회로 삼자.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뭐 스마트 그린 뭐 교육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좀 약간 장밋빛 청사진처럼 준비도 안 됐는데 너무 그런 걸 이제 던지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는 이거 아닌데 준비도 안 됐고 뭔가 공감대 형성도 안 됐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단순히 지식 교육을 효율적으로 하는 문제라면 이 문제가 좀 쉬워지겠지만 사실 학교 현장에는 비교과 활동도 엄청 많잖아요. 반장도 뽑아야 되고 뭐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동아리, 뭐 자율, 학급회의 예. 이 많은 비교과 활동들이 있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제약이 엄청 커졌죠. 아이들이 등교를 많이 못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학부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아이들이 돌봄의 그 수요가 제일 많지만 중고생도요. 집에 혼자 있으면 사실 관리 안 돼요. 아이들이 심지어 대학생들도 요즘 비대면 강의하다 보니까 우리 애 폐인 됐어. 이런 분들 많거든요.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예. 심지어 대학생도 그런데 중고생들 중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케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면 원교육 교육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고 그 장점을 어떻게 하면 최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대안을 고민하는 것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지만 예. 그거는 어디까지나 대면 교육의 어떤 보조 수단으로서 생각을 하는 거고 대면 교육을 그럼 어떻게 확대할 거냐 이거에 대한 고민도 저는 있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거든요. 예. 현재 우리 한국은 초등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23.1명이고요. 중학교는 26.7명이거든요. 그러니까 OECD 평균에 비해서 한 두세 명 정도가 아직도 많아요. 근데 교육부는 지난번에 뭐 저출산 학령 인구 감소를 이유로 해서 교사를 계속 적게 뽑고 있거든요. 앞으로 뽑지 않겠다. 예. 그렇게 되면 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가 없어요, 여건이. 근데 사실 제가 지금 우리 반에 20명 정도가 앉아 있는데 정말 좋아요. 옛날에 뭐 5, 60명 있던 때 생각하면 정말 콩나물시로 완전 상전벽해가 됐는데요. 20명이 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거리두기도 20명 이하가 되면 정말 좀 수월합니다. 나름 아이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이렇게 지도하기가. 그래서 이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는 부분은 원격 학습의 효율을 떠나서 대면 교육에서도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저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예.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온라인 교육의 중요성, 뭐 또 거슬 수 없는 이 시대적 흐름. 그렇다고 해서 온라인 교습으로 100% 다 전환하자 이런 말씀도 아니시잖아요. 또 선생님도 무조건 온라인 교습을 거부하고 전통적인 교육 방법으로 다 하자 이런 말씀도 아니시고요. 이게 어떻게 적절하게 융화를 하느냐 이런 부분에 이제 우리 사회가 좀 더 지혜를 모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아이들이 좀 더 온라인 교육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또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지 그런 방법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저는 온라인이라고 해서 대면 교육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일단 조금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닌가. 온라인 교육 똑같거든요. 수업에서 이제 우리 수업의 장면을 생각을 해보면 언제 학생들이 집중하는가, 언제 학생들이 참여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학생들이 뭔가를 주도적으로 할 때예요. 학생들을 참여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질문입니다. 딱 질문하면 학생들 바로 나 시킬까 봐라도 쳐다보고 있단 말이죠. 예. 근데 온라인 수업의 지금 한계는 그런 상호작용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 근데 온라인 교육 환경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장점이 있어요. 온라인 교육은 의사소통, 상호작용, 그다음에 협업,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공유하는 거 이런 것들을 교실 수업보다 훨씬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는 뭐 댓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렇죠. 예. 실제로 해보면 학생들이 이거는 아마 선생님들도 경험하실 텐데 학생들 수업에서 질문 안 하잖아요. 예. 근데 이거 제가 교실 수업 관찰에서도 관찰한 결과인데 학생들한테 수업에서 말로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문자로 올리게 하면 훨씬 더 질문에
양과 질이 좋아집니다. 예. 어떤 얘기냐 하면 요즘 학생들은 그냥 커뮤니케이션 모드 자체가 우리랑 다른 거죠. 그 학생들은 말보다 텍스트가 편해요. 그래서 예컨대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할 때 학생들한테 마이크 다 끄고 지금부터 궁금한 점 질문은 채팅으로 올리게 하면 상호작용의 질이 훨씬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찾아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온라인이 줄 수 있는 장점들을 잘 활용하고 또 하나는 요즘 디지털 세대라고 하는 학습자들의 특성을 사실은 이제 제가 강의 가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만 몰라요. 우리만 어려웠고 우리만 부담스러운 거지 학생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굉장히 즐겨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찾아 나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하죠.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고정관념을 좀 바꿀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서로 상호작용을 말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자를 통해서도 충분히 상호작용 그 이상의 효과도 또 나타난다라는 이제 교수님의 말씀이시거든요. 저도 그거 뭐 부정하지 않고요. 사실 선생님들도 인식을 많이 바꿔야 되는 거는 저는 동의를 해요. 근데 이제 교사들이 어떤 정보 활용이나 어떤 수업 콘텐츠 이제 혁신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더 많은 역량 강화를 위한 그런 연수도 필요하고 스마트 기기 활용 기자재 지원도 사실 더 많이 이제 필요하고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서포트 해주는 거고 이제 문제는 그게 교육청이나 이렇게 교사별로 다루기는 좀 쉽지 않잖아요. 뭔가 국가 차원에서 어떤 현재 코로나19 이 재난 상황에 걸맞는 온라인 교육 환경을 방향성을 딱 이렇게 마련을 해줘야 그 안에서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는 건데 현재는 그냥 학교 문만 조금 더 열었다가 더 많이 열었다가 이것만 반복되고 있어요. 방역에 초점을 맞추는. 그렇게 되니까 선생님들도 이제 약간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죠. 아, 우리 이번 주는 2학년이 안 와. 다음 주는 또 2학년이 오네. 이런 정말 어찌 보면 아니란 인식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8개월이 지났는데 지금은 교사, 학생, 학부모 그리고 전문가 이런 분들이 정말 머리를 맞대고 가장 최적의 대안이 무엇인지 시스템은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지금 시작해도 늦거든요. 사실 그동안 벌써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잘 이루어져야 학부모님들 불안도 좀 줄어들고 교사들의 고충도 줄고 학생들도 좀 더 즐거워지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부모들도 많이 지금 혼란할 수밖에 없는 게 학교나 또 뭐 교육 당국에서 내려보내는 지침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혼란스러워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혼란스럽긴 한데 이제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채팅으로 해서 한다는 것도 아직 중학교나 초등학교는 아직 그걸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학교에서는 그게 반응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소극적인 아이들도 더 많이 어렵지 않을 텐데요. 확대를 바로 해도 뭐 분명히 뭐 큰 효과들이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아이들도 그렇게 해서 잘 참여하면 좋겠지만 아마 대부분 그렇게 한다면 상호작용을 해서 의사소통이 된다면 그렇게는 참여를 잘 할 것 같아요. 그나마 이게 온라인 수업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계속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선생님들도 힘드시겠지만 학부모들도 도대체 너는 언제 학교 가니? 그 아이한테 물어봐야 아이가 답을 알 수가 없죠. 아이도 언제였더라? 그럴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변화라는 것이 자발적인 변화면 얼마든지 준비와 예측이 가능하지만 이 비자발적 변화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현장에서는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향후 이제 교육 패러다임, 교육에 대한 관점은 좀 변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끝으로 뭐 재원의 말씀이 있으면 들으면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뭐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저는 그러니까 약간 낙관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나타나는 뭐 필연적인 문제들이라고 보고요. 또 서서히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 OECD 보고서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코로나19가 그러면 우리한테 가져온 어떤 긍정적인 점은 없을까라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조사를 했더니 그 중에 한 상위권에 한 3개 정도가 나왔어요. 뭔가 혁신적인 기술과 수업 방법이 교육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사실 교육계에서는 수업을 혁신해야 된다는 얘기를 뭐 20년 가까이 하고 있지만 변화가 되게 느렸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그런 변화들이 학교 현장으로 확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또 하나는 어쨌든 간에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주도성이 중요하다는 걸 모두가 인식하는 계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교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물론 우리는 굉장히 그동안 교육에 관심이 많았었죠. 근데 우리가 갖고 있었던 교육에 대한 관심의 대부분은 입시, 뭐 수능, 대학 이런 것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어떻게 됐냐면 전 국민 모두가 교수 학습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수업에 대해서. 물론 그거 굉장히 이제 학교나 선생님들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의 민낯이 그냥 다 공개돼 버렸습니다. 수업을 이렇게 하고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된 상황이죠. 그걸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어떤 계기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건 아니고 이걸 통해서 교육을 바꿔나가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전환의 계기가 네. 분명히 될 수 있다라는 예. 것이 이제 교수님의 낙관적인 전망이시고요. 네. 예, 선생님. 그 현재 원격 학습이 이제 수업 혁신, 교육 방법 혁신을 촉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동의를 하고요. 더 이제 선생님들도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그런 다짐을 사실 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본질, 아이들끼리의 어떤 상호작용과 교사 학생 간의 여러 가지 교과 비교과 활동 이런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온라인의 장점과 오프라인 교육의 장점을 적절히 결합하면서 하나의 어떤 대안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는 일에 빨리 좀 나서서 모두가 협조하는 그런 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현숙 위원장님, 학부모님들을 대표해서 또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지금이 이제 교육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최적의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코로나의 모든 환경은 변했고 학교도 변했는데 코로나 이전의 시대와 똑같은 학교 학습 시수 교육을 하고 있는 것도 선생님도 학생들도 모두가 힘든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모든 면에서 대폭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수업 시간을 20분이나 쉬는 시간 10분 정도 이런 식으로 타격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가면서 포스트 코로나다운 수업 시수 그리고 수업 환경을 만들어갔으면 좋겠고 예. 우리나라도 앞으로 100년이라는 긴 기간을 두고 그 교육을 내다보고 그걸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교육만큼 치열한 주제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 세 분과 함께 아주 치열하게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하지만 교육의 변화에 대해서는 세 분 다 이제 공감하고 그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강론에서는 차이가 조금씩 있겠습니다만 총론적으로는 좀 어느 정도 공감대가 모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오늘 시사두루치기 교육과 관련된 주제로 세 분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카이스트 과학영재교육원의 이성애 교수, 전교조 대전지부 신정섭 대변인, 세종참여교육 학부모회 박현숙 특별위원장 이렇게 세 분이었습니다. 오늘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김현선이었습니다.